이분이 또 번역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거겠죠? 아무래도 악마 정보가 나오는 거는 다 웃긴 거라 가지고 공포썰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래도 이번 거는 좀 공포썰이겠죠? 여우창문 일본 괴담 투고 사이트 기기개개의 번역본이래요. 일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은 방송에도 상관없어 보여서 번역했대요. 아, 그러면은 뭐 투고자는 와타누키상 본문 시작 여러분은 여우창문이라는 주제를 알고 계시나요? 양쪽의 손가락을 정해진 형태로 깍지를 끼워서 그 틈 사이로 쳐다보면은 평소에 볼 수 없던 것이 보인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짤 알죠? 이게 여우창문입니다. 어릴 때 유행하던 거. 그래서 요건데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거.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던가 살아있는 사람의 오라라던가 오라 뭐 그런 거. 그런 겁니다. 저는 그것을 주술에 대해 빠삭한 같은 반 친구 마호짱에게 배웠습니다. 또 마씨가 또 나오네. 마호짱은 여러 주술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애랑 서로 좋아하게 되는 주문, 싫어하는 애의 성적이 나빠지는 주문, 손가락을 얹은 동전이 스스로 움직여서 종이 위에 적혀진 문자를 가리켜 이쪽에서 묻는 질문을 답해주는 주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마호짱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점점 더 새로운 주술 지식을 가져와서 우리 반 여자애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방과 후의 일입니다. 마호짱은 내 자리로 와서 새로운 주술 배웠으니까 지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당번 일지를 적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어느샌가 교실에는 저와 마호짱 둘만 있게 되었어요. 에이, 조졌다 이거.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호짱은 새로운 주술을 배우면은 그것을 누군가와 같이 시험을 볼 때까지는 못 참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생긴 남자애한테 고백을 받게 되는 주문이라거나 용돈이 늘어나는 주문 같은 거면은 땡큐였어요. 하지만 폰으로 귀신 목소리를 듣게 되는 주문이나 꿈에서 악마가 나오게 되는 주문 같은 거는 아무도 해보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 여자애들은 아무도 마호짱에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호짱은 무서운 주문을 엄청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주문을 걸 수도 있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겉으로는 흥미를 가진 척, 사실은 싫지만 마호짱의 실험에 어울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겠어? 손가락 끼우는 형태 말인데 같이 해볼 테니까 잘 봐. 일단 처음에는 양손 모두 여우 형태로 만들어. 중지랑 약지를 엄지에 붙여 콩콩. 그리고 컹 요거 이 형태. 그런 다음에는 왼손을 바깥쪽으로 오른손은 앞쪽으로 향하게 돼서 끼워. 근데 나는 안 끼울게요. 혹시 몰라. 뭐 보이면 어떡해. 자, 오른쪽 앞쪽 끼우고 그래 검지랑 반대손 새끼손가락을 감는 거야. 개호들 갑도록. 다음에는 닫았던 손가락을 열고 마지막으로 지금 뻗은 중지랑 약지를 감는다. 멀리서 해볼게요. 멀리서. 이게 안 닿으면 되죠 사실? 끼워서 검지랑 반대 잡고 열고 해볼라. 마지막으로 지금 뻗은 중지와 약지를 반대손에 엄지로 누르면 완성! 솔직히 글자로 설명하는 건 못 알아먹을 듯 그냥 인터넷에 여우 창문 치면 나온대요. 아까 본 거죠? 저기 한가운데에 창문이 생겼지. 들은 대로 하니까 깍지 낀 손가락이랑 손가락 사이에 조그만한 틈이 생겼어요. 요거 틈? 이게 창문이겠죠? 이걸로는 보면은 평소 볼 수 없는 것이 보인다라. 과연 진짜일까요? 지금 해본 사람, 이거 해볼 사람, 이거 해봐요. 이거 해봐. 해봐. 해볼 사람. 사실 나도 뭐 보일까 안 함. 해보고 옴. 해봐요. 복잡해 보이네. 일단은 이 컹 자세를 하라네요. 이거 체인소맨. 한번 해봐요. 미기 이거 왼쪽 오른쪽. 뭐 보여요? 어때요? 원래 이렇게 어렵냐고요? 뭐 보려면 어렵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저거가 너무 힘듦. 나도 해볼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잠깐만. 나 이것만 끼면 완성인데?
이것만 이제 끼면은 완성이거든요? 이렇게만 넣으면은? 안 할래, 무서워. 자, 아무튼 읽을게요, 계속. 저는 어째서인지 무서워서 이걸로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장소를 여우 창문으로 보러 가자. 잔뜩 겁먹은 나를 무시하고 마호짱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치나. 교실의 시계바늘은 4시를 가리키고 가을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저 때 약간 기분 이상한데. 해 질 때 학교 느낌 알아요? 애들 다 학교하고 그 후에 학교? 동아리 할 때 그걸 좀 느끼거든요. 방과 후 동아리? 사람 없을 때? 그 느낌 되게 이상해. 학교가 어둠으로 조금씩 물들어갈 무렵에 마호짱과 둘이서 7대 불가사의 장소를 돌아다닌다고? 그것도 여우 청문을 통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 입으로 배설하는 마호짱입니다. 마호짱은 정말 귀여운 여자입니다. 크고 또렷한 눈에 작은 코와 입, 피부도 하얗고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도 잘 어울립니다. 교실에서는 별로 말도 없는 애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 자리나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데 그것도 대개는 주술 관련된 것만 읽고 있습니다. 외견이나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같은 반 남자애들은 마호짱을 동경하면서도 다가가기 힘든 아가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여자애들은 마호짱이 주술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수다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 완고한 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호짱은 평소와는 달리 완고한 자세로 내 손을 잡아 끌면서 기세 좋게 교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나와 마호짱은 당번 일지를 선생님께 제출하기 위해서 일단 교무실에 들렀습니다. 뭐야, 둘 다 아직 남아있던 거야? 이제 어두워지니까 얼른 집에 가렴. 담임인 세가와 선생님은 일지를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가와 선생님은 젊은 남자 선생님으로 잘생기고 착하고 재밌고 더군다나 농구도 잘해서 학생들에게 특히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와 마호짱에게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들키지 않게 슬쩍 사탕을 주셨습니다. 늦게까지 일지 쓰느라 고생했어 라고 이렇게 은근히 챙겨주는 게 먹히긴 합니다. 우리들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쌩쌩하게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면서 계단 출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실내화를 벗어넣고 신발을 한 손에 든 채 교내로 유턴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하교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마호짱의 작전입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그녀의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면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작성자는 여자애 같죠? 둘 다 여자애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일단 3층의 빈 교실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낡은 책상이나 의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아직 교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반에서 따돌림 당하던 남자애가 자살을 했다는 듯합니다. 그 이후 수업 중에 선생님이 삑 하고 뒤를 돌면은 슬픈 듯한 얼굴을 한 남자애가 멍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나 뭐라나. 귀신이 나오니까 교실로서는 못 쓰고 창고로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커튼이 쳐진 실내는 어두워서 그저 꺼림칙했습니다. 바로 해보자! 마호짱은 바로 손가락 깍지를 끼고 나에게도 같이 하자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여우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보는 거다. 하나 둘 셋! 나는 과감하게 손가락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보인 거는 교실 뒤에 기대어 서 있는 책상과 의자, 낡은 프린트가 붙여진 벽, 닫힌 커튼, 거기다가 내 옆에 여우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마호짱. 방금 전과 똑같은 어두컴컴한 교실의 풍경.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어라? 마호짱은 빙글빙글 돌고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 내가 물으니까 아무것도 라며 풀죽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 주술이란 거는 이딴 거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호짱은 납득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긴 꽝이구나. 다음으로 가자. 꽝 취급당한 7대 불가사의도 뭔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4층 음악실 앞까지 갔습니다. 여기에는
벽에 장식된 베토벤 그림이 노려본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실에서 합창부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회 때문에 부활동 연습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술이고 불가사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이 말투가 한 40대인 것 같은데요? 애가 아니라? 우리들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체육 창고는 농구부가 체육관을 쓰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했고 방송실은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실험도 의외로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마호짱은 이번에는 구호교사 1층 구석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왔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화장실의 하나코상, 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완전 어두운 화장실에 불을 켜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구호교사라 그다지 사용하는 학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설비 자체는 잘 살아있습니다. 다만 형광등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꺼질 듯해서 그게 깨름칙했습니다. 마호짱은 일부러 하나코 씨가 나온다는 가장 안쪽 문을 열고 나에게 여우 창문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들여다본 순간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신호를 보낸 마호 본인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마호짱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 왜 그래? 뭔가 보였어. 뭔가가 까맣고 뿌연 게 천장에 무언가가 응? 처음에는 흥분한 말투였던 마호짱이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우 창문으로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상하네, 뭔가 보인 것 같았는데 라면서 자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다음은 수영장 탈의실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에서 빠져 죽은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듯합니다. 흠뻑 젖은 수영복 차림의 그 귀신을 보면은 수영장에 끌려 들어간다거나 뭐라나. 그건 그렇고 어째서 여자 탈의실에만 나온다는 걸까요? 공포 체험을 시켜주려면은 남녀 평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다. 하나, 둘, 셋. 아까와 똑같이 둘 다 동시에 들여다보니까 또! 다시 마호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보였다고. 검고 뿌연 거. 바로 사라졌지만 연기 덩어리라고 해야 하나? 검은 불꽃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거. 아무래도 여자 화장실에서 본 것과 같은 거라는 듯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였지만 마호짱은 그런 무서운 것과 합이 잘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귀신이, 똑같은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장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사실 3명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귀신 포함해서? 그게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돌아가고 싶어. 애초에 오늘 서둘러서 당번 일지를 적고 있었던 거는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갑자기 내가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번엔 마호짱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미안해. 나 오늘 친척이 놀러 온다고 해서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어. 빨리 집 가야 돼. 나는 서둘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어울려준 내가 말하는 것이니 변명하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아서 순순히 해방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마지막 한 군데는 나만 갔다 올게. 마호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라서 이제 학교도 어두워졌으니까 같이 돌아가자라고 권유했지만 마호짱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바이, 내일 결과 알려줄게. 그렇게 말하고 마호짱은 학교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마호짱은 학교를 쉬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쉬었습니다. 세가와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은 마호짱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회복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일까요? 방과 후에 쉴 때 불가사의 탐험의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결석이라니 부자연스럽습니다. 설마 여우 창문으로 뭔가 좋지 못한 걸 보고 만 걸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호짱이 학교에 왔습니다. 항상 첫 번째로 등교하는 저보다 빨리 교실에 와 있었습니다. 마호짱에게 달려갔습니다. 마호짱 괜찮아? 나는 분명히 내가 입원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던 게 그런 걸 생각한 거지? 마호짱은 웃었지만 그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나와 헤어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마호짱은 어두운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마호짱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 통로에 있는 커다란 거울 앞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방과 후가 되면은 귀신의 세계와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울 앞에 있으면은 귀신에게 잡혀서 거울 속으로 끌려간다거나 뭐라나. 하필이면은 마호짱이 그 큰 거울 앞에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에 대고 여우 창문으로 들여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하게 어깨를 붙잡혔습니다. 마호짱이 공포로 얼어있자 틈으로 보이는 거울 속으로 그것이 보였습니다. 검고 뿌연 것이 얼굴 전체를 뒤덮은 그것은 키가 컸습니다. 그것이 마호짱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거 귀신이야? 붙잡혀서 거울 속으로 끌려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나 지금 여기 없지. 사실은 말이지. 마호가 뒤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세가와 선생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여자애가 학교에 남아있는 걸 발견해서 놀래서 누군가 하고 무심코 어깨를 잡았다고 합니다. 뒤돌아본 여자애의 얼굴을 보니까 본인 반의 마호짱이어서 2번 놀랐다라고 선생님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뭔데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호짱이 3일간 학교를 쉰 이유는 뭘까요? 그때 여우 창문으로 본 세가와 선생님의 얼굴에 새까만 뭉게뭉게한 게 잔뜩 있었어. 하나코 시대랑 수영장 탈의실에서 본 그거. 그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쇼크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쉰 거는 진짜인 듯합니다. 잠이 들면은 꿈을 꾸고 꿈을 꾸면은 가위에 눌려서 그런데 그러던 중에 꿈에서 기묘한 게 생각이 났어 라고 마호짱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에 있던 검은 뭉게뭉게한 것이 세가와 선생님의 얼굴에 붙어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세가 선생님의 그 검은 뭉게뭉게한 것의 근원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있던 사건이랑 탈의실에 있던 사건이 이 세가와 선생님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이상한 추측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히려 세가와 선생님이 그 검은 뭉게뭉게한 것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상한 짓 한 거지. 마호짱은 어제 학교를 쉰다고 해놓고 어머니와 함께 등교를 해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다는 듯합니다. 그 면담이라는 거는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 조사 좀 해줄 수 없냐? 라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마호짱의 어머니는 PTA 회장입니다. PTA는 우리나라 학부모회 회장 같은 것 같은 교장보다 세대요. 교장 선생님보다. 오. 깜짝 놀란 교장 선생님은 바로 2곳을 조사했다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왔어? 아니?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어? 그렇습니다. 여자 화장실과 수영장 탈의실에서 도찰용 몰래카메라가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내 어른들이 일단 제일 먼저 의심받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경찰에 얘기해서 한밤중에 교무실 선생님의 책상을 하나하나 조사했다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생님의 자물쇠로 잠긴 서랍에서 수상한 메모리 카드와 미사용 몰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아침 홈룸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침 조례 시간인가 봐요. 담임인 세가 선생님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입원하시게 됐어. 그래서 당분간 학교를 쉬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세가와 선생님은 2번 다시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호짱도 나도 여우 창문 주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나쁜 감정을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니까. 무친 세가와 센세라고 시긴쿤께서 말씀하셨네요. 시긴쿤 잘 있구나. 무친 세가와 센세. 자, 이거 하나 더 읽어볼까요? 같은 분이네요. 아까 방금 여우 창문 이야기 해주신 거랑 똑같은 분이 또 번역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읽을게요. 제목은 니찬 번역인데요. 저주 받아치기 왕따의 보복이라네요. 지인의 딸이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 타마미 씨는 지방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 듯하다. 2학년으로 올라간 봄에 새롭게 반 친구가 된 에이코에게 왕따를 당하게 된다. 그때까지 타마미 씨는 에이코와 대화한 적도 없고 왕따의 원인도 당초에 짐작이 안 갔다고 한다. 하지만 에이코는 인싸였기 때문에 골든위크, 일본의 연휴 보통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우와 진짜 골든위크네.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타마미 씨에게 말을 거는 여자가 없어졌다. 하지만 타마미 씨는 하루도 학교를 쉬지 않고 체육대회, 시험, 수학여행, 문화제를 꿋꿋이 지켰다. 타마미 씨는 쿨한 태도에 에이코를 중심으로 한 반 여자들은 집요하게 점점 더 심하게 왕따를 했다고 한다. 꽤 심한 행위도 있었는데 11월의 어느 날 중년의 여자 담임교사의 수업 때 있었던 일이다. 사다오라는 남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은 지금 수업 중이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했지만 사다오는 그동안 왕따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선생님을 역으로 따졌다. 사다오에게 동조해서 야유를 보내는 남학생들. 야유를 왜 보내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떨고 있는 여학생들. 학생의 반항에 히스테리적인 분노를 남학생들에게 쏟아내는 교사. 결국 사태를 수습한 거는 타마미 씨였다. 타마미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 반에 왕따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은 괴롭힘이나 스토킹을 한다. 나도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불쌍한 친구를 상대하면서까지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잃고 싶지는 않아. 타마미 씨의 씩씩한 모습에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에이코의 왕따에 동조하던 여학생들도 마음을 고쳐먹었다. 미성숙한 집단일수록 관계에서의 힘겨루기는 약해지는 법이다. 그 일을 계기로 발음이 너무 어려워. 타마미 씨와 에이코의 입장은 역전이 되었다고 한다. 에이코는 그로부터 3일간 등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에이코와 그녀의 가족은 유능한 인권 변호사를 고용해서 인권 침해로 타마미 씨를 고소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을 것이고 지불할 수 없다면은 에이코의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게 한다. 세 번째, 거기까지 내몰리게 되어서 작은 토목자재점을 운영 중인 타마미 씨의 아버지와 가족은 굴복하기로 했다. 네 번째, 타마미 씨는 반 친구들 앞에서 에이코에게 사과하고 학교를 자퇴하기로 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퇴 준비를 하던 타마미 씨, 변함없이 거부등교래. 등거 거부를 하는 에이코. 12월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담임 여교사가 노이로제로 쓰러졌다. 다음으로 에이코의 측근으로 에이코가 등교 거부한 이후 반에서 혼자 붕 뜬 상태이던 타미코다. 타미코인가? 다른 친구구나. 타미코가 원인 불명의 발진으로 병결이 많아졌다. 기묘하게도 에이코와 그 어머니도 원인 불명의 발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에이코 쪽이 먼저 자퇴를 했다고 한다. 결국 에이코가 없어져서 그 문제는 끝났다. 타마미 씨는 그대로 학교에 남아 졸업, 그리고 고향의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타마미 씨의 아버지가 재판으로 싸우고 있을 때 타마미 씨의 어머니도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절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는 오래된 시벤 동전의 뒤편, 즉 숫자와 제조 연일이 새겨져 있는 면에 각인을 사포로 갈아냈다. 그 다음 물에 희석한 식초에 삼배를 담가서 시벤 동전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여기 괄호치고 동전을 훼손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완성된 시벤 동전과 작은 못을 부적 봉투에 넣어서 타마미 씨에게 줬다. 그것을 항상 갈아낸 면이 정면을 향하게 해서 목에 걸도록 했다고 한다. 타마미의 목에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시벤 동전과 못을 꺼내서 깨끗이 닦으라고 했다. 그저 그것뿐. 나중에 그 어머니가 타마미 씨에게 설명한 것을 요약하자면은 에이코에게 괴롭힘을 받게 된 원인이 짐작이 가지 않는다는 것과 반 친구들의 간의 관계에 대해 타마미 씨에게 물어본 후에 어머니는 원인이 연애 문제가 아닐까 추측을 했다. 실제로 에이코는 사다오에게 호감이 있었고 사다오는 타마미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거다. 평범하게 생활했으면은 타마미 씨도 사다오의 마음을 눈치챘겠지만 그 무렵에 에이코 무리의 괴롭힘의 나날이 이어졌고 타마미 씨는 반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다고 한다. 어찌됐든 연애 문제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으니 에이코도 저주를 걸어올 것이다. 저주 받아치기네 진짜. 타마미 씨까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씨는 정말 씨인 것 같아요. 타마미가 이름이고 게다가 어머니는 에이코
어머니는 에이코는 타마미 씨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인권 변호사를 붙이는 방법보다 해외에 저주를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외의 저주? 해외의 저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대체법도 몰랐던 어머니는 저주를 그대로 받아치는 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주술회전이에요? 그 결과 저주의 중심에 있었던 에이코와 그 어머니는 저주를 되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 협력한 타미코, 저주와는 무관하지만 다밈이라는 입장을 잇고 타마미 씨에게 역으로 원한을 품은 담임교사도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즉, 시벤동전은 저주를 받아치는 거울의 역할이었고 못은 저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후 타마미 씨와 사다오가 맺어져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깔끔하겠지만 실제로 타마미와 사다오는 맺어지는 일이 없었고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됐다고 한다. 라는 거네요. 못이 받아치는 거울이야? 조그만 게? 시멘 개 조그만데? 개 조그만 동전? 이런 거고. 이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를? 이분 또 번역하셨네? 이 글씨가 좀 깨지네요. 이거 봐. 괴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갔어. 이거 뭐야? 고외 이렇게 됐어요. 글씨가 고외 이런 느낌이네. 기기 고외 이렇게 글씨가 됐어. 신기하네. 괴담용 폰트인가? 진짜 그런가?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막 엄청 길진 않아요. 일본 사이트 번역인데 사과로 끝났으면은 저주는 필요 없어 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속구친구인 카오루가 자택에서 목을 맨 거는 중3 때였습니다. 어른스러운 성격에 어딘가 신기한 느낌이 있던 카오루는 반에서 왕따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또 왕따 이야기네. 이럴 수가. 물건을 숨겨놓거나 낙서 테러당하거나 입에 담기도 힘든 나쁜 말을 듣거나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심할 때는 급식에 벌레를 넣거나 교복을 커터칼로 자르거나 그런 괴롭힘이 여름방학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괴롭히는 무리는 5명의 여학생들로 흔히 말하는 인싸들이고 저나 카오루와는 달리 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었다는 듯해서 담임조차 그녀들에게 말로만 가볍게 주의를 주는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루에 대한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카오루가 왕따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연락을 했지만 여자애들의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면은 역시나 학교 측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수험을 앞둔 12월 중반 결국 카오루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살을 했나 보구나. 2번 다시 카오루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같이 지냈던 즐거운 날들을 떠올리면서 슬픔의 시류에 잠겼지만 저도 어떻게든 수험을 치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갈 5월 중순 무렵에 신기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방이 온통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있는 초원의 중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꿈이다 라는 자각도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츠미! 라고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카오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껴안으면서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꿈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빌었을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랜만이야 나츠미. 나도 만나고 싶었어. 생전과 다름없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이고 카오루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꿈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현실 같은 생생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읽은 듯이 카오루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는 꿈이지만 나는 진짜야.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 저 세상에서 나츠미를 만나러 온 거야. 뭐 진짜? 그래 예를 들면은 카오루는 서로의 생년월일이나 취미, 게다가 옛날에 둘이서 갔던 장소나 거기서 한 대화 내용 같은 걸 전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이나 말할 때의 독특한 억양이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제 기억 속의 카오루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에 저는 카오루의 손을 잡고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추억 얘기나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상공에서
찌르르르르 하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잔뜩 쫄아 있었는데 카오루가 웃으면서 저건 그냥 모닝콜 알람 소리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확실히 제가 사용하는 시계 알람 소리인 듯 했습니다. 벌써 일어날 시간인가 봐. 잘 가. 잠깐만, 이제 만날 수 없어? 아니, 언젠가 다시 꿈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또 얘기하자.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잠깐 멍하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꿈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다니. 꿈이라는 거는 기상 직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법인데 이번에 꿈은 나눈 대화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심지어 그녀의 사소한 몸짓까지도 현실에서 일어날 일인 듯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또 언젠가 만날 수 있어. 일어나기 직전에 카오루가 말한 게 무엇보다 강하게 남았습니다. 제 걱정은 기우였고 그 후로도 카오루는 약속대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주에 1, 2회 정도였지만 그래도 기뻐가지고 오늘 밤에는 나올까 하면서 자는 게 즐거웠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카오루에게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말하기 힘든 거라도 그녀한테는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현실에서의 시간의 흐름은 달라서 잠에 빠지고 카오루를 만나서 체감상 1시간도 안 되어서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꿈에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오루가 미적지근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카오루는 뭔가 생각하는 얼굴로 침묵하고 있다가 마음 먹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나츠미한테 털어놓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그녀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지금 내가 있는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공허한 협소한 장소야. 입 다물고 듣고 있자니 카오루는 그저 덤덤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츠미의 꿈에 나온 건 말이야. 나츠미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공원 기억하고 있지? 우리 사이에서 공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에 둘이서 자주 벤치에 앉아 캔 주스를 마셨던 그네밖에 없던 작고 쓸쓸한 그 공원입니다. 제일 큰 나무 뿌리에 주머니를 묻어놨으니까 가져와 줬으면 해. 주머니? 응, 절대 열어보지 마.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무 뿌리에 묻어둔 주머니? 그날 학교에 돌아와서 바로 그 공원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해질녘의 공원은 변함없이 한산하고 잿빛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에 빠져있고 싶었지만 지금은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큰 나무라는 거는 그네 옆에 그 나무가 맞겠지 하고 준비해간 삽으로 재빨리 뿌리 주변을 파헤쳤습니다. 3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그걸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그것은 겨우 초록색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빛바래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카오루가 말한 것도 있어서 흙만 털어내고 그대로 가방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카오루가 꿈에 나온 거는 4일 후였습니다. 저는 그 주머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츠미. 이런 걸 부탁해서 미안해. 힘들었지? 괜찮긴 한데 뭐야 그거? 그렇게 물어보고 나니 카오루는 휙 하고 눈을 피하고서는 말하기 힘든 듯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타치바나. 타치바나라면은 타치바나 유미? 카오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치바나는 카오루를 괴롭히던 무리 중에 리더격인 여자애로 저와는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꿈에서 카오루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왕따에 관한 거는 암묵적으로 금기시하고 있어서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타치바나의 이름이 나오다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전에 말했지 협소한 장소에 갇혀있다고. 그거는 큰 한이 있어서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야. 타치바나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게 분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어서.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카오루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년만이라도 저주를 걸고 싶어. 그 주머니는 저주에 쓰는 도구야. 나 죽기 전에 그 공원에서 저주의식을 하려고 했어.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그년에게 저주하고 나서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겁을 먹고 결국 주머니를 묻어버리고 집에 왔지.
그 이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난 혼자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 거기까지 들으니까 감이 왔습니다. 혹시 카오루 대신 내가 타치바나를 저주해주길 바라니? 지금 나로서는 현세에 거의 간섭할 수가 없고 저주는 산 사람에 걸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 미련을 남긴 채 계속 성불을 못하는 거는 너무 괴로워. 오열을 하면서 말을 내뱉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렇게도 착하던 카오루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다고 말하다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몰렸겠죠. 카오루의 목 언저리에는 보라색 끝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아, 목 매달아가지고 죽었구나. 그거를 보니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게.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카오루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타치바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 나츠미. 카오루는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로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저주의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야 1시부터 3시 사이에 어두운 곳에서 접시 위에 주머니를 올려놓고 그 주변에 초 3개를 둘러싸듯 세워놓는다. 그리고 주머니에 불을 붙여 타는 동안에 주문을 계속 외운다. 다 타고 나면은 재에 청주를 붓고 마지막으로 촛불을 끈다. 이상으로 종료. 참고로 이 주술은 도서관에 있던 민속학 책에서 참고를 한 듯합니다. 딱 설명이 끝난 타이밍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츠미, 정말로? 카오루는 미안한 듯이 금심에 찬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무조건 해낼게. 그렇게 다짐하고 눈을 떴습니다. 설명들은 주문은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오컬트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대로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날 학교 수업 내용은 전혀 머리에 안 들었고 오직 그 주술만 생각했습니다. 타치바나는 카오루의 죽음을 몰아내온 것에 대해 찝찝하거나 후회를 느끼고 있지 않은 걸까? 타치바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고교 생활을 만족하고 있을까? 카오루는 고등학생이 되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문득 중요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저주가 이루어지면은 타치바나는 어떻게 될까? 평생 불행해지는 걸까? 아니면 역시 죽어버리는 걸까? 아니면은 불안해지고 역시 그만두는 게 좋을까 싶은 마음에 겁을 먹었지만 카오루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역시 그녀가 웃는 얼굴로 있길 원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카오루를 구해주자. 방과 후 돌아가는 길에 홈센터는 대형마트랑 철물점 같은 곳에 들러서 촛불을 구입했습니다. 술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버지가 마시는 일본주가 떠올라서 그걸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잠든 새벽 1시 반.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잠에 들면은 여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식은 욕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후에 접시에 주머니를 올려놓고 주변에 촛불을 세워뒀습니다. 술을 넣어둔 컵도 잊지 않았습니다. 욕실 등을 끄니까 촛불에 비친 제 모습이 벽에 일렁이고 주술을 행하기로 적합한 환상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드디어 주머니에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들어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을까? 마가 끼었다고 할까? 저주의식을 거하는 저는 내용물을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조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펼쳐보니까 평범한 종이가 아니고 사람 형태로 오려낸 종이었습니다. 앞과 뒤 모두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 각각의 중심에는 같은 인물의 이름이 기괴한 서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치가와 나츠미. 어라? 내 이름? 주머니에는 또 한 장 우표 크기의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마도 반 단체 사진에서 오려낸 제 사진이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째서 문득 정신을 차리니까 욕조 가장자리 안쪽에 창백한 손 2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머리가 올라오고 욕조 안에서 카오루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표정에는 입가에 희죽희죽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휘둥그레진 두 눈동자에는 격한 부정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들켰네. 그것만 말하고 카오루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멍하게 넋이 나간 상태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촛불이 절반 정도 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쯤 흐릿해진 머리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오루가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거는 타치바나가 아닌 나구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없었던 일로 치부했던 그날의 기억이 내 뜻과는 달리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카오루가 괴롭힌당하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그래, 보고도 못 본 척. 자기 자신이 괴롭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저 카오루에게 거리를 두고 있던 걸까? 몇 번이나 나한테 나에게 향한 살려달라는 눈빛을 눈치챘으면서도 나는 처절하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완전 남처럼 행동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타치바나 무리가 카오루를 괴롭힐 때 나도 같이 웃은 적이 있었던 건가? 남들과 똑같이. 엄마에게 왕따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 연락해달라고까지는 부탁하지 않았다. 내가 일려바쳤다고 알려지기 싫었으니까. 카오루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어릴 적부터 곁에 있었던 친구인 나한테 배신당하는 것은 타치바나 무리에게 괴롭힘당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카오루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새겨졌겠지. 아, 그렇구나. 카오루에게 비수를 박아넣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구나. 아주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다른 비리가 있었을 텐데. 우와! 방으로 돌아온 나는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이제 카오루는 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직감 아니 확신이 있었습니다. 카오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그때야말로 저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원래라면은 가족한테 상담하고 적당한 곳으로 이사 같은 걸 해야 했겠죠. 하지만 저에게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걸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몸을 맡기는 건. 그것이 스스로 죽을 용기가 없는 비겁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이 수기를 남기는 것 정도는 분명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카오루? 이런 거네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약간 비슷한 거를 일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인지 어떤 이야기 같은 걸 말하는 그 프로 알아요,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데서 다운타운 아저씨, 되게 유명한 아저씨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 명씩 앉아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촛불 나오고, 이게 처음에 촛불 나오는 그거 알죠? 윙 하면서 나오면서 한 명씩 얘기하는 거. 그거를 제가 한동안 재밌어가지고 막 다 번역본을 챙겨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랑 약간 비슷한 요게 뭔가 있어. 이 썰에. 약간 집이 부유하지 않고 약간은 가난한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거의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아, 너가 정말 힘들 때는 이 어떤 보따리 같은 거 안에다가 요만한 그 보자기 같은 거 묶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거기다가 그걸 주면서 너가 정말 힘들 때는 이걸 열어보라. 대신 힘들기 전까지는 그냥 키링처럼 달고 다니라 라고 해서 가방에다 넣어줬대요. 항상 품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계속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엄마가 없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나랑 잘 놀아주지 않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딱 그때 떠오른 거죠. 엄마가 해줬던 말이 너가 정말 힘들 때는 이 보자기를 열어서 보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 보자기를 열어서 봤더니 어떤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대요. 요 썰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쪽지를 열어서 보니까 만약에 그 아들 이름도 카오루라고 해볼게요. 카오루. 쪽지를 열어서 보니까 카오루 죽어 라고 적혀 있었다고. 너무 힘들면은 그냥 죽으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일본어로 카오루 시네 라고 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랑 방청객들이 막 꺄 소리 지르고 그게 나왔어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지. 카오루 시네 이렇게 적혀 있었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 했는데 비슷하긴 하네요. 어쨌든 당사자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힘들 때 열어보라고 한 게 잔인하죠. 그쵸. 그거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거 그냥 다른 썰도 되게 재밌어. 그거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유카리 시네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유카리였구나. 내가 한번 잠깐 검색해볼게요. 이거요. 이거 제목 뭐죠? 프로그램 이름 뭐예요? 나 못 읽겠어. 아,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검색해서 요거 연관된 영상 다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진짜 무섭고 재밌어.